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3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현대문학 2023년 5월호 들고 왔는데요. 현대문학 4월호 소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빠르게 5월호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 안에 실린 소설 중에서 정용준 작가의 바다를 보는 법이라는 단편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현대문학 5월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에 핀 시리즈는 격월로 번갈아 가면서 소설과 시가 실리는데 네. 지난 호에 김지연 작가 소설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핀 시리즈는 구현우 시인의 시와 에세이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현대문학상 수상자들이 황유한 시인, 안보윤 소설가인데 이 수상작가들의 작품도 중간에 실려 있어서 네. 현대문학상 이 작가들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주혜, 정용준, 최정아 작가의 작품 실려 있고 시는 김행숙, 안현미, 이기성, 이원석, 이현, 조용우, 최설 이 작가님들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대문학 소개할 때도 좋아하는 칼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멜라 작가님의 소설 두더지의 재미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이 연재 마지막 회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이 멜라져도 돼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에세이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약간 저의 문학 여정에 지표, 작은 지표가 네. 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좀 했어요. 네네네. 거창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멜라져도 돼라는 제목에서 김멜라 작가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필명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 자체도 너무 흥미롭고 너무 재밌지만 이 김멜라라는 말 안에 숨어있는 멜라져도 된다라는 이게 제주 방언인데 네. 이 사투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신이라고 하면 좀 네. 너무 거창한데 어떤 마음이 저한테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글쓰기나 소설가의 삶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글을 쓰지 않더라도 내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토대를 무너뜨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김멜라 작가님한테는 어떤 존재와 다른 것이기도 하고 이제 저한테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재밌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시라고 홍보하고 싶어서 길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은 네. 정용준 작가의 바다를 보는 법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실 정용준이라는 작가가 분명히 악함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되게 인간의 어떤 강한 폭력성이라던가 네. 그런 면에 대해서도 다루는 작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선함에 기대고 싶을 때 찾게 되는 작가로 이미지가 저에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작품도 저에게는 사실 이거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착하고 좋은데? 라는 감상을 분명 낳는 지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끝이 굉장히 귀엽게 끝나고. 근데 읽으면서 그냥 나 모르겠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마음에 그런 쓸데없는 찌끄러기가 너무 그래서 그냥 좋고 선한 거 읽고 싶어. 네. 그냥 여기에 모른 척하고 기대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게 진짜이든 아니든 조금 내가 이런 소설에 기대어가고 싶을 때 읽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침 시점이라 그냥 너무 내가 쪄들어서 이걸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 소설이 얘기하는 어떤 분명한 여기에 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이나 이런 순간, 시절,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극작가 이제 출신이고 졸업하고는 극작가 출신이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직업들을 다 거친 거죠. 어떤 홍보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웹툰의 스토리를 시나리오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업의 한계이죠. 자신이 쓰고 싶은 단어와 표현은 예외 없이 삭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라면 쓰지 않았을 것 같은 말들을 써야만 하는 근데 사실 작품을 진정으로 쓰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뭐 여기 소설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자면은 0.7을 5라고 말하는 것은 0.7을 모욕하지 않지만 0.7에 0.3을 더해 1로 반올림하는 것은 0.7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들이 결국엔 거짓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더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어느 날부터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스쿠프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법 잘해요. 그 일을 제법 잘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냉동실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통을 꺼내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 그 사고 때문에 다친 건 경미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 CT에 MRI까지 찍었는데 교수의 말로는 종양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 중추의 지점에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이 의사 너무 뭔가 빙글빙글 좀 얄미웠어. 그쵸.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남았죠? 했더니 명랑한 톤으로 6개월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어쨌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한성은 호들갑을 떨지 않고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꼭 시한부가 아니어도 삶이 뭐 한정적으로 남았다고 해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리스트들의 중요성이 막 돌아다녔는데 한성은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자기적인 퍼포먼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소설의 도입부에 나오는데 나는 진짜로 연극을 하고 싶어. 배우가 되어 말하고 싶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극 동호회를 모집하는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반응을 한 사람이 3명인데 지수맘, 영빈, 진노인 이렇게 3명이에요. 사실상 4명이 되죠, 나중에는. 지수맘은 말 그대로 지수라는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이고, 영빈은 이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지만 계속 번번이 떨어져서 삼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청년이고, 진노인은 닉네임은 진노인이지만 노인은 아닌 공무원입니다. 50대 직장인인 공무원이고 이 결국엔 아마추어 극단이 꾸려지는 얘기예요. 처음에 한성은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를 단순하게 시작을 한 건데 오히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우리 연극도 하자, 극단 이름도 짓자, 무대도 올리자 이렇게 구체화가 되면서 한성의 단순했던 결심이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소개를 들어도 굉장히 영화적인 느낌의 소설이잖아요. 어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을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우연히 만난 선한 사람들과 함께 실현해가는 과정. 그리고 심지어 그 끝에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까지 엿보게 되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야시장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동화적이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이 소설이
현실을 미화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어떤 그 공연의 현실성도 굉장히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 네. 그 배경이나 묘사 같은 것도 네. 그리고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 장면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아름답고 좋기만 한 이야기를 품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네. 이 소설이 품고 있는 어떤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어떤 선함이 있어요. 그 점이 굉장히 빛나는 소설이어서 네. 같이 여러분과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희곡 작품이 드문드문 이제 지문과 함께 대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네. 철학적이면서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작품도 굉장히 순수한 의도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이제 소설 속의 희곡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이제 바위들의 대화인 거죠. 네. 근데 그 대화도 곱씹어 보기에 좋았던 네,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도입부를 읽으면서 되게 좀 진지한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묵직한. 네, 갑자기 막 등대로에 한 문장 막 나오고 네. 겨울은 밤들을 한 묶음 움켜쥐고 막 이래서 되게 묵직하고 좀 슬픈 소설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에 너무 예상과 다르게 귀엽게 네, 얘기가 풀려서 네. 되게 재밌어 하면서 저도 읽었었고요. 정용준 작가는 저한테는 믿고 읽는 작가로 개인적으로 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문장이나 어떤 표현이나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또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선한 이야기인데 이 선한 이야기가 가끔 오글거리긴 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저를 좀 붙들어매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클라이막스 부분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네. 연극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바위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5개의 바위가 나오는데 하나 4개는 각자 하나씩 맡고 마지막에 말 못하는 바위가 고요라고 네. 불리는 네. 바위가 필요한데 이 바위 역할을 이제 지수라고 네. 2살짜리 아기가 이제 결국 그걸 맡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지수가 마지막에 무대 위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움직이면서 되게 좀 아름다운 연극 엔딩이 만들어지는데 네. 저도 이 완성되는 장면이 저한테 좀 제일 크게 마음속에 좀 남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좀 남아서 저도 전체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읽었고 또 유머도 있고 중간에 네. 그랬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을 감히 말하자면 네. 그렇게 그냥 연극이 끝나면서 소설이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처음에 이제 한성이 병원에 가서 종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6개월밖에 더 안 남았어 이 얘기를 듣는데 연극을 하고 나서 이제 5개월이 흐른 뒤에 의사를 만나는데 의사가 종양이 전혀 자라지 않았고 심지어 미세하게 줄어든 것 같다라며 혹시 내일이 더 좋은 날일 수 있다. 이제 남은 날이 6개월 혹은 8개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희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준비할 때 그런 농담했잖아요. 네. 병원을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네, 병원은 반드시 2군데 이상을 가야 된다 막 이런 농담을 네, 하긴 했는데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네. 제발 한성이 마지막에 병원을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다른 치료 네. 뭐 꼭 병원 치료를 하지 네. 않아도 크기라는 게 어쨌든 바뀌는 경우들, 나아지는 경우들. 네, 당연히 있겠죠. 근데 뭐랄까 너무 약간 이거야말로 좀 영화 시나리오의 맞아요. 엔딩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이 불구하고 연극적이었던 네.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앞에 톤이랑 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도 재밌게 읽었고 마음이 조금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작은 온기 같은 것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초반이 뒤 후반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한성이라는 인물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버킷리스트 다 소용없고 어쩌고 하는 거. 네네. 그런 게 저한테 좀 되게 현실감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시한부라는 좀 진단을 받았을 때 버킷리스트를 하는 게 되게 웃기겠다. 뭐 물론 버킷리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뭐 이게 너무 웃겼어요. 그 한성도 처음에는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절에도 네. 가고 고요한 성당에 서늘한 장의자에도 앉아봤다. 하지만 그 역시 덧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냉소적인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얻는 게 뭔데 뭘 깨달았는데 그냥 피곤하기만 할 뿐이잖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도 안 갔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 한성이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내지르는 어떤 말들이 저한테 좀 되게 와닿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연극을 하는 게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네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뭐 몇 달이 남았으면 저는 그럴 때 그럼 내가 뭘 할까라고 하면 저도 소설을 되게 열심히 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저는 해본 적은 없고 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소설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옛날 대학 선배가 저보다 2-3살 많은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재작년에. 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게 연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방송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 전공이 그래서 방송 홍보 관련된 일을 했나. 아무튼 네. 전혀 연기와 상관없는 일이었고 학부 때도 연기에 관심이 있는지 저는 그렇게 가까운 선배는 아니라 미처 몰랐고 뭐 건너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네.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암 투병하면서 연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해서 실제로 뭐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딸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러고 유튜브를 해서 되게 그런 자기의 활동을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 선배의 일화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꼭 연기가 어떤 상징성이 있다기보다는 한성도 남들이 하는 버킷리스트 말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에 대한 거를 찾아낸 거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근데 전 약간 터졌던 게 그 장의자에 앉았다라는 거. 그거 사람이 진짜 힘들 때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저는 그 찾아간 지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어떤 10대 후반, 20대 초반 언저리에 갔던 기억이 나요. 종교도 없는데 괜히 문 열려있는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 그런 맞아요. 거? 그런 거 분명히 누구나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점들이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네. 저는 이거 대사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희곡에 나온 대사는 아니고 이 고요라는 캐릭터가 네. 섭외되지 않았지만 연습을 할 때는 대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네. 연극에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네. 고요는 대사는 없지만 고요에게 말을 거는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리딩할 때는 몰라도 공연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꼭 공연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고요라는 여기서는 고요라고 불리는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고요라고 이름을 붙이셨겠지만 근데 그냥 이런 존재들이 분명히 삶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 고요에게 말을 거는 바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고요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들이잖아요. 결국에 그 바위 그쵸. 자체가.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한다던가 저도 마지막 장면이 소설적으로 아쉬움지 않았던 건 아닌데 네. 근데 그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내일이 더 좋은 날일 수도 있겠네요라는 이 희망적인 단어가 사실은 이 시한부 인생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맞아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게 어떨 땐 좀 숨막힐 때도 있어요. 그 오늘에 대한 집착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오늘을 망치면 굉장히 하루가 엉망이 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잘못한 것 같은 마음? 나에게? 네. 나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고 결국엔 그게 과거에 매달린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냥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야 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내일이 더 좋을 수도 있지라는 좀 약간의 그 쓸데없이 낙관적인 태도? 그런 것도
뭐 유연한테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끝에 가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의 어떤 약 올리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긴 한데 내일이 더 좋은 날일 수도 있겠네요가 물론 어떤 과한 희망을 주는 말인 것도 사실이고 의사로서 하면 안 될 말이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떠나서 앞서서 좀 우리 오늘을 정말 잘 살아야 해라는 그 무게를 좀 저한테는 덜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고요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오늘, 내일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저한테는 조금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희곡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희곡의 대사나 지문들도 그렇고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곱씹어서 읽으면 이 소설이 가진 사실 되게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바위처럼 묵직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연극 얘기를 안 했나? 간단히 줄거리 설명드리자면 바위들이 있는데 원래는 바다에 젖어있던 바위들이었는데 바닷속에 있던 근데 이 현실에서는 사막화된 지역에 이제 바위들이 남은 거죠. 그 바다가 말랐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그 아름다웠던 시절, 물속에 푹 잠겨있던 시절을 그리워만 할 거냐, 우리 바다로 우리가 가자라고 바위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들인 거예요. 근데 되게 무모하고 직접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 이런 대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해요. 우리가 바다를 찾아 떠나면 되잖아요. 변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대사를 캄캄이라는 바위가 하는데 왜 어둠이라는 존재가 뭐 이게 어떤 캄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좀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반면 쓸쓸은 뭘 가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과거의 바다에 있었던 바위들이 결국엔 그 시간의 찬란함을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바위지만 갈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떤 직접적인 비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금 더 열어두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어서 소설 속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은 액자식 구성은 익숙한데 희곡이 들어가니까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대사가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뭐 메시지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바위가 이제 5개가 나오는데 5명이 나오는데 울퉁이랑 불퉁이랑 캄캄이랑 쓸쓸이랑 고요인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울퉁이 이제 말하는 건데 사막의 바위인 것이 불만인 바위들은 어디 있나. 자신이 사막의 새인 것이 불만인 새들은 모두 해변을 향해 떠났는데 다 잊은 건가? 부드럽게 몸을 감싸던 물결을 시원하게 터지며 부서지던 물거품을 사랑스러운 우리 물고기들 순하고 착하던 해초들을 이런 식의 좀 이야기나 캄캄이가 이야기하는 건데 내 몸을 보세요. 캄캄하고 딱딱하고 슬퍼요. 나는 이런 내가 싫답니다. 바다에서 나는 부드러웠어요. 때로는 물처럼 흘렀고 때로는 바람처럼 흩어졌죠. 어떤 물결은 나를 물고기로 만들었고 어떤 폭풍은 나를 흩어지는 물방울로 변하게 했어요. 이런 게 저한테 진짜 바위가 느끼는 것들이 이럴 수 있겠다라는 좀 환상성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면서 되게 읽으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바다가 없어졌어. 지금 사막이니까 바다를 향해 다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 조금 더 되게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되게 녹아있는 이런 대사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되게 읽으면서 일단 이 무대를 상상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고요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가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 대사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이 고요는 대사는 없지만 고요에게 말을 거는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리딩할 때는 몰라도 공연에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냥 연극에서가 아니라 고요는 사실 고요하고 소리가 없는데 고요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잖아요.
아닐 네. 수 있는데 주영님이 지금 다시 곱씹어 주시니까 신 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신? 네, 고요가 아까는 그냥 세상사에 있는 존재 정도만 네. 생각을 했는데 말을 건다라는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거는 대상인데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뭐 아닐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신적인 대상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냥 말 그대로 고요가 우리는 고요에게 늘 말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다르게 다가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각자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 맞아요. 그런 문장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매력이 있었고 이거는 조금 그냥 웃긴 얘기인데 한성이 네. 연극단원 모집할 때 네. 당근마켓에 올리잖아요. 네. 당근마켓 동네 생활을 네.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네 생활 저는 거래는 별로 하지 않지만 네. 그 동네 생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정효준 작가님도 동네 보시지 생활을 않을까? 열심히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혼자 그냥 내적 친밀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저는 좋았던 게 영빈 정도만 과거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연극을 하고 싶은지 막 그런 사연들이 안 나오는데 네.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분량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필요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성이 맞다 안 물어봤다라고는 하지만 그 말이 뭐가 이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주영님이 그 대사들 표현들 읽어주시니까 네. 듣는데 이거 여기서는 희곡으로 쓰였지만 그림책으로 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네. 작가님이라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좋은 그림책을 또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현대문학 2023년 5월호에 실린 정용준 단편소설 바다를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용준 소설 바다를 보는 법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연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다. 고요는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막의 무대를 벗어나 젖은 땅을 향해 걸었다. 고요가 무대를 벗어나려 발을 뻗었을 때 캄캄은 고요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고요는 캄캄을 기다리지 않았다. 무대라고 해봐야 한 뼘도 안 되는 높이였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듯 고요는 사뿐히 내려갔다. 2살 된 아기 바위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해변을 향해 환대하는 바다 생물들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사막의 바위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사막에서 멀어지는 고요를 고요히 바라봤다. 캄캄이 일어섰다. 불퉁도 일어섰고 쓸쓸도 일어섰다. 바위들은 천막 아래 의자에 앉아 동동주를 마셨고 파전을 먹었고 기타 반주에 맞춰 흥얼흥얼 춤을 췄다. 사막에 홀로 남은 울퉁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해변을 떠올렸다. 시끄럽게 노래하는 물새들과 모래를 적시는 파도.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밤바다를 향해 빛을 쏘는 빨간 등대. 그 빛을 따라 수평선을 넘어 해변을 향해 다가오는 커다란 배와 진기한 이야기와 흥이 많던 뱃사람들.